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럼 어느 지역 집값에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가 계속 떨어지면서 ELS 변액보험 상품에서도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 업체들이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요. 위기감을 느낀 우리 정부는 국내 온라인 유통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숏폼에 망가진 지성을 깨우고 싶다면 타락한 두뇌에 찬물 샤워를. 아, 차가워. 3월 2일 토요일 낮 2시 몰입박사 서울대 황농문 교수와 함께 신청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2월 12일부터 2주일 동안 딱 한 분씩만 모십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도 재미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거냐, 이른바 학군지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 뭐 그런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는 현행 3,058명에서 2,000명을 더 증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2031년부터 5년 동안에는 최대 10,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정말 부동산 업계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물론 지금 반발하는 의견도 많지만 수도권 학생들보다는 지방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이게 경쟁자 자체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훨씬 적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에 무슨 네. 할당하는 쿼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건데요. 해당 대학 소재지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게 이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의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 그 동네에 일단 사는 학생이 유리할 거다. 맞습니다. 그럼 의대가 있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유리해지고 의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는 학생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걸 학생 숫자 비례해서 쿼터를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별로 많지 않은 지역도 그냥 지역별로 쿼터를 주면, 의대 정원 쿼터를,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 동네로 이사나 전학을 가면. 네, 그래서 입시 학원에서는 이미 정부 발표 이후에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고 미리 준비하려고 지방으로 전학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아하.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이미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부모들은 직장은 서울에서 계속 다니는데, 수도권에서. 네. 근데 자녀는 의대를 보내야 되면 중학교 정도면 자녀를 혼자 보내기는 좀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직장을 옮기든가 해서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가능한 부모들이 많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임대차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매매 시장에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려가더라도 전세 살 거다, 지방에서. 네,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리고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긴 해도 사실 의대 하나만 보고 부모가 뭐 일자리를 바꿔가면서까지 지방으로 내려갈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방 의대 중에서 이렇게 정원이 확대되는 지역 중심으로는 당연히 교육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좀 합격선이 낮기 때문에 의대를 보내길 원하는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로 보이고 있다는 게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인 겁니다. 뭐 그렇게도 할 거예요. 뭐 직장 더 다녀봐야 5년인데 그렇죠. 우리의 의대 보낼 수 있으면 까짓거 내려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 무렵 되면 또 부모들의 나이도 대충 그 정도라서 뭐 직장 오래 다녀봐야 뭐 큰
그 비전 없는 나이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그 아이를 의대에 보내기 원하는 그런 학부모들에게는 기회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는 예. 그런 지방 부동산에게는 아무래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대 정원이 확대가 돼서 지방 대학들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해당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이 종합병원 인프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럼 지역의 가치도 같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지방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도 지역에 의대 졸업했다고 지역에서 개원하는 게 아닌데, 예, 그 의대생들이 다 그 지역에 남아 있기만 하면 지금 이 난리 안 났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개업은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과연 지방에서 뽑는다고 거기에 다 남아 있을 거냐? 네. 그렇다고 강제할 수 과연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서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일단 서울 일부 지역도 부동산이 좀 들썩이긴 합니다. 뭐 일단 요새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특히 목동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전셋값이 억 단위로 일단 뛰었고요. 이유가 뭐래요? 이게 이제 재수 종합 학원들이 많잖아요, 목동에. 그렇다 보니까 원룸이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이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년보다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다. 의대 네. 정원 늘어난 걸 노리고. 그렇죠. 그래서 목동이 이런 분위기면은 대치동도 다르지 않겠죠. 예. 근데 이 동네 이제 부동산에서도 최근에 집을 구한 계약자의 상당수가 의대 지망을 목표로 한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 집이다라는 이제 중개사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이미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지역들은 뭐 사교육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뭐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집값이 획기적으로 뛴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타나겠지만 정부가 지금 아직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는 단계가 남았거든요. 이걸 구체화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 서울, 그러니까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지역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고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이나 싶겠지만 2,000명 늘리니까 2,000명만 움직이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2,000개의 빈자리를 노리고 한 2만 명이 움직일 거고.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어디 또 공대나 자연대 갈 친구들도 의대로 움직이면 또 그 공대나 자연대 빈자리를 노리고 다른 또 학생들도 움직일 테니까. 지금 스카이 대학의 학생들도 의대 정원 확대를 노리고 예. 지금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보도도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저 신입생 저 환영회 같은 거 하면 거의 이제 없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네. 다음은 중고거래 관련 뉴스인데 이제 아파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된다는 뜻입니까? 네, 이 당근마켓 다들 한 번씩 써보셨을 텐데요. 예. 이 부동산 직거래를 당근이 시작한 게 지난 해이긴 한데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측정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직접 이 청담이나 강남 지역 당근을 한번 봤더니 네. 45억짜리 아파트도 올라와 있는 걸 봤고요. 엄마 아빠 몰래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잡혀 예.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훨씬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건수가 37만 3,400건이 넘는데 이 중에 직거래가 한 4만 건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10%가 직거래로 이뤄진 거고 2022년에는 직거래 비율이 이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15%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보통 가족이나 친인척끼리 이렇게 직거래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국토부랑 국세청이 이런 방식이 편법 증여다라고 보고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집을 삼촌한테 파는데도 중간에 복덕방 끼라는 뜻입니까? 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아, 실제로 돈 주고 받고 왔다 갔다 했는지. 맞습니다. 아, 뭐 그거야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죠. 그거야. 네. 이전에는 그런 게 좀 없이 그냥 증여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막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에서 자주 접하는 부동산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래들이 꾸준히 늘다가 이제는 중고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당근까지도 부동산 직거래에 뛰어든 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당근이라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매물 올리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 중에 누가 뭐 장난 반 진짜 반 이렇게 해서 자기 집 올린 겁니까? 가끔씩 뭐
말 안 듣는 애도 매물 내보내고 장난삼아 그러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얘 물론 누가 좀 그렇긴. 데려가세요, 뭐 이런 네, 식으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당근 쪽에서 먼저 사업을 아.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음흠. 그래서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매물 정보도 확인하기 쉽고 집주인이 이제 후기를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물 정보를 내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예. 그리고 매수자는 또 집주인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흥정하기가 쉽다. 이제 이런 후기들이 있었어요. 메신저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직거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기에 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뭐 소유권이나 가압류 여부나 뭐 근저당권 설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예. 직접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보낼 때에도 계좌 소유주를 잘 체크해야 되고 이런 예.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죠. 이렇게 또 큰 중고거래 플랫폼이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 결국은 또 이제 직거래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거나 계약서만 누가 좀 작성해 주세요. 10만 원 드릴게요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럼 공인중개사들이 좀 불편해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기는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매매가가 15억 원인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율이 현재 0.7%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0.77이라는 거죠? 그렇죠. 1,1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중개 수수료의 부담 때문일 가능성도 높고요. 0.7 이거는 사고 팔고 다 더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산 맞습니다. 쪽이 내는 쪽과 판 쪽이 내는 걸 더하면.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 공인 중개업 쪽을 하시는 분들도 해명이라기보다는 입장이라는 게 있죠. 일단은 공인 중개사라는 게 단순히 매물 정보만 이렇게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의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이걸 해소를 해줄 수도 있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게 체크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당한 가격에 거래되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게 중개사의 역할인데 오히려 직거래가 챙길 것도 훨씬 더 많고 시간도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직거래로 하시면 손해다. 그렇죠. 그거 소비자들이 알아서 평가하겠죠, 뭐 그건. 그렇죠. 근데 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사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뭐 향후 당분간은 직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개 수수료 체계가 그리고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는 요율이 얼마예요? 0.3. 그럼 5억짜리는 0.2쯤 됩니까? 하면 아니요, 0.5.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왜? 뭐 누진세 소득세도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뭐 지방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서울 어디 뭐 상가 같은 데 가면 그거 평소에 생활하는데 잘 쓰라고 만들어 놓은 상가에 1층에 가게가 8개 있으면 7개가 부동산. 한 달에 거래 한 건 정도 있어도 뭐 그냥 먹고 살고. 그러니까 뭔가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 이건. 사람들이 아파트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파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항상 지나갈 때마다 들기는 하죠. 소주 얘기 하나 더 들어보죠.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물건을 슈링크 시켜서 그러니까 양을 줄이게 해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주업계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질소과자 같은 게 대표적인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저희는 알고 있죠. 예. 근데 하이트진로가 참이슬의 이 도수를 또 내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이슬 후레쉬 리뉴얼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알코올 도수가 16.5도에서 16도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소주 알코올 함유량을 낮춰서 원가를 좀 줄이고 도수가 낮은 술을 더 많이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반발들이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알코올 도수 0.5도 낮추는 게 원재료 값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미 식당이나 술집에서 지금 소주 한 병이 5-6천 원 하거든요. 이전보다 워낙 비싸게 팔리고 또 계속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의 반발 심리가 자극되는 알코올 도수 낮추는 게 이게 뭔가 알코올 값 아껴서 이게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알코올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나 봐요. 어느 정도 알코올을 흡수하려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있군요. 김현우 소장님, 네.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이른바 홍콩 H지수 관련 ELS 네. 주가 연계증권이
이게 뭐 반토막 안 나면 얼마 드릴게요라고 하는데 반토막이 나버려서 네, 그렇습니다. 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주셨는데 네. ELS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H지수와 연계된 이건 네. 뭐예요? 변액보험이라고 한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 그리고 그 어떤 펀드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계약자마다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변한다고 해서 이 변액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예. ELS 변액보험은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중에 ELS 펀드도 선택 가능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매달 낸 보험료가 네. 이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ELS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변액보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주식형, 뭐 채권형 혹은 혼합형 이게 일반적인데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 홍콩 지수와 관련된 ELS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나한테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ELS 펀드를 선택하면 미리 사전에 고지는 해놨죠. 뭐 홍콩 지수를 비롯해서 코스피 지수, 뭐 S&P 500 이런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다. 네. 그 ELS 펀드를 선택하시면 이런 ELS에 투자가 된다라고 사전에 고지도 하고 그걸 이제 사실 홍보를 하면서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2020년하고 2021년에. 그러니까 홍콩 H지수 들어갔는지를 나한테 얘기해 줘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얘기를 해주진 않고 사전에 그렇게 고지하고 선택하면 당연히 들어갔겠구나. ELS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들어갔지만 그렇죠. 그게 홍콩인지 하필 홍콩 H가 들어갔는지는 네. 나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 ELS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ELS를 그냥 가입하는 거에 비해서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 상품은 금융위에서 이제 고난도 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이걸 판매할 때는 뭐 상품 설명도 까다롭게 해야 되고 뭐 녹취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예. ELS 변액보험은 고난도 금융 상품에서 제외돼 있어요. 이게 2년 전쯤에 금융위가 ELS 변액보험은 ELS 투자하기는 하지만 원금 손실이 높지 않다, 그 위험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클 수 있어서 우려가 됐었는데 실제로도 지금 금감원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금감원도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LS에 투자하면 원금이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건데 네, ELS 변액보험은 내가 내는 보험료가 ELS에 투자되는 거라면서요. 네, 그럼 결국 내 돈이 한 쿠션 먹고 들어가는 거일 뿐인데 그렇죠. 똑같은 상품에 들어가는데 왜 이거는 저 금감원이 보기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다고 봤던 거예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약속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한다. 이런 이제 최저 보증 기능이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논학인 구조의 ELS에만 투자하기 때문이란 점. 요건데요. 저축성 변액보험이라고 해도 사망보험금은 소액이나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손실이 나더라도 뭐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보증은 해주긴 합니다. 물론 이제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에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이라는 게 네네. 나 죽으면 3억 주쇼 네, 하는 보험이 아니라 네, 나 이거 계속 여기에 부어서 내 돈 불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신 중간에 내가 죽으면 1,000만 원은 주세요. 네, 하는 거니까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뭐 ELS가 반토막 나도 큰 틀입니다 하는 건 네, 이건 ELS 변액보험에 사망보험을 살짝 벌책보록으로 붙여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거야 유지되는 건데 네, 그거 사실상 큰 ELS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니 자동차 한 대 팔면서 자전거도 사은품으로 주는데 네. 이런 거라면 자전거는 뭐 큰 사고 안 나니까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떼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딱 그렇게 들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에는 손실 구조에 따라서 낙인 구조, 논낙인 구조 이렇게 나뉘는데 예. 낙인 구조는 투자 기간 중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됩니다. 네. 예를 들어 앞으로 3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한 번이라도 지금 지수보다 뭐 70%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고요. 이 ELS 변액보험에 있는 논낙인 구조는 중간에 어떻게 되든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예. 만기의 지수가 얼마인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뭐 판매되었던 때 이제 홍보 문구들을 보니까 지수가 40%까지 떨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과거에도 ELS 변액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또 판매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도 설마 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게 돼서 이 ELS 변액보험이 홍콩 지수에 투자했다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큰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콩 H 관련 ELS는 홍콩 H 지수가 반토막 이상 안 나면 괜찮고 거의 뭐 그렇습니다. 반토막이 나면 내 돈도 반토막 나는 네,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거를 변액보험에 담으면 네. 반토막이 났는데도 중간에 반토막이 나는 건 상관이 없고 그 ELS의 만기가 됐을 때 그 지수가 반토막이냐 아니냐만을 놓고 보는 거니까 지수만큼은 지수가 회복해서 내가 가입했던 때보다 30%만 떨어진 정도로 마감하면 네, 내 원금도 30%만 까진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홍콩 H 지수 관련 ELS는 네,
반토막 나면 나중에 만기 때 회복하더라도 안 줘요? 아닙니다. 이 논확인 구조 같은 경우에 ELS 변액보험에 있는 ELS 같은 경우에는 그 만기가 딱 됐을 때 그거 준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은행과 증권사들에서 팔아서 문제가 됐다는 그 H지수 ELS는 네. 이러다가 이제 만기는 5개월 남았는데 막판 5개월에 H지수가 요즘 많이 반등을 하면 네네. 그럼 내 손실도 줄어듭니까? 순손실도 줄어드는 ELS 구조도 있고 아니면 일정 구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비례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도 있고요. 그냥 안녕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는 좀 갖고 있어서 오르면 괜찮은 것만 담았으니까 괜찮다.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가 중요하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겠느냐? 뭐 지수 상품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만기가 뭐 한 30년 되면 한참 기다려 보겠는데 네. 대충 만기가 한 3년 뭐 이러니까. 그렇죠. 이 보험 만기는 30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만기 돌아올 때까지 회복 안 되면 5년 후에 회복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담겨 있으니 나는 괜찮으리라 생각했던 분들도 ELS 변액보험에서 투자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꽤 많이 팔렸답니까 이게? 이게 2020년하고 2021년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당시 금리가 낮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이 보험 타겟책으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는데 알겠어요. 예. 변액보험이라는 게 내 돈으로 펀드에 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은 보통 10년 이상 부으면 비과세도 되고 뭐 하는 세금 우대 때문에 네. 돈이 좀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건데 어차피 펀드에 굴릴 거면 세금도 우리 별로 안 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굳이 변액보험에 넣어서 펀드 상품을 굴리면 좋은 점은 뭐예요? 이 ELS 같이 이자 속세가 발생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비과세 혜택이 있기야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ELS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ELS 변액보험이 좋습니다라는 식으로 실제로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안 갖고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가입한 거는 중간에 빼지 않더라도 만기가 되면 세금 떼고 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 차이. 알겠습니다.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소식은 중국 쇼핑몰들이 우리나라로 자꾸 넘어오고 있다. 네. 그런 얘기인데 네. 뭐 요즘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 수가 그야말로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뭐 온라인 쇼핑의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알리익스프레스가 G마켓 제치고 3위에 오른 지 오래됐고요. 네. 지금 테무라는 서비스가 이 G마켓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의 경우에는 지금 월간 사용자가 1년 사이에 거의 2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예. 지금 성장 속도면 아마 알리가 조만간 2위 11번가 가볍게 제치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등은 쿠팡. 네, 1등은 쿠팡, 2등은 이제 1등하고 2등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제 2등이 11번가,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700만, 500만 이렇게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예. 지금 테무가 진짜 성장세가 좀 무서운데 지금 한국 출시된 지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월평균 가입자 수 500만을 넘겼으니까 예. 이런 속도면 우리 유통업체들 좀 긴장 좀 해야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산 파격적인 저가 제품들을 바로 거기서 그냥 살 수 있다. 네. 솔직히 지금까지는 쿠팡이니 네이버 쇼핑이니 하는 데서 파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상당 부분이 네. 업자가 중국에서 사다가 마진 더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직거래로 들어오니까 네. 이 가격에 살았다가 이 가격에 파신 거네 하면서 내가 업자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바로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중소 이제 상공인들 대부분이 이제 플랫폼에 입점해서 장사할 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매입해다가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지금 딱 들어가서 보면 가격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되면서 가성비 따지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딱 들어가 보면 분명히 다른 플랫폼에서 우리 국내 플랫폼에서는 몇만 원씩 줘야 했던 제품이 몇천 원, 뭐 심지어 몇천 원짜리 그러니까. 몇백 원 뭐 이렇게 팔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정부는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회의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일단은 너희가 우리 국내 유통사들이 뭐 역차별 받는 규제 있으면 풀어줄게.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유통사들이 이제 뭔가 짝퉁을 유통한다든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판매하면 제재하겠다. 이런 방향성만 정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